윤설야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윤설야담과 함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온 산을 연보라빛으로 물들이는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핀 깊은 산골, 그 산자락 아래 그림처럼 들어앉은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 다 쓰러져가는 초가 삼간, 오막살이의 화연이라는 아리따운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20의 남짓 살아온 인생이었으나 그 곱디고 온 얼굴에는 벌써 수심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지요. 먹을 갈면 은은한 난초 향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갈 듯 맑고 청초한 용모에 깊은 밤 호수처럼 그윽하고 총명한 눈빛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화연에게는 성준도령이라 불리는 눈먼 지아비가 있었는데 두 사람은 비록 새벽 찬바람이 싸늘하게 스며드는 누추한 방에서 풋나물 죽으로 끼니를 걱정하는 처지였으나 서로를 보듬고 의지하는 마음만은 대궐 안금침 위에서 호의호식하는 그 어느 양반가의 이름난 원앙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밤이 깊어 사방이 적막에 잠긴 시각, 화연은 홀로 등잔불에 의지하여 바느질감을 매만지다 말고 고요히 잠든 성준도령의 얼굴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장안 제1의 명문가 자제로 태어나 남부러울 것 없는 유복한 삶을 살았으나 몇 해 전 가문의 휘몰아친 모진 풍파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그리고 두 눈의 빛마저도 말이지요. 이제 성준도령에게 남은 것이라곤 희미한 빛과 어둠을 겨우 분간할 정도의 시력과 곁을 지키는 아내 화연뿐이었습니다. 화연은 그런 기구한 운명의 지아비를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사랑으로 그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찬물에 손 담가 밥을 짓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밭일을 하고 밤늦도록 길쌈과 바느질로 푼푼히 돈을 모아 지아비의 약값을 마련하는 고된 일상이었지요. 물동이를 이고 수십 리 길을 오가는 가녀린 어깨는 이미 오랜 고생으로 여윌대로 여위였으나 지아비를 향한 그녀의 마음만은 첫 새벽의 하늘처럼 푸르고 깊기만 했습니다. 문득 성준도령이 잠결에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밭은 숨과 함께 얕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오래된 지병인 두통이 또도진 모양이었습니다. 화연은 얼른 하던 바느질감을 내려놓고 샘물처럼 차가운 물을 떠와 마른 수건에 정성스레 적셨습니다. 그리고는 성준도령의 뜨끈한 이마 위에 부드럽게 얹어주었지요. 싸늘한 물기운이 달아오른 열을 식혀주자 성준도령은 이내 한결 편안해진 숨을 내쉬며 깊은 잠으로 빠져드는 듯 했습니다. 비록 두 눈은 칠흑 같은 어둠에 갇혀 있었으나 아내의 보드라운 손길과 살갗에서 풍겨오는 은은한 채취만으로도 성준도령은 세상 모든 시름과 고통을 잊고 깊고 평화로운 안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결에도 아내의 존재를 느낀 것인지 성준도령은 더듬거리며 화연의 가녀린 손목을 찾아 부드럽게 그려쥐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화연의 손끝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부인 또 나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시는구려. 내 이 병든 몸이 그대에게 짐만 되는 것 같아 늘 송구하오. 잠꼬대처럼 나직이 흘러나오는 성준도령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과 미안함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화연은 그런 지아비의 말에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지만 애써 태연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습니다. 도련님, 어찌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도련님의 부인인 것을, 이 또한 하늘이 정해주신 제 복인 것을요. 도련님께서 제 곁에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든든하고 행복하옵니다. 그러니 부디 그런 말씀은 마시고 어서 편히 주무시어요. 화연의 부드러운 위로에 성준도령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금 화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대의 숨결은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히는 등불과 같소이다. 내 비록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허다하나 그대의 향기만이, 그대의 따스한 온기만이 나를 깊은 잠으로 이끌어주는구려. 애틋한 속삭임이 끝나고
방 안에는 다시금 고요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서로의 살결이 맞닿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온기, 고요한 방 안을 가득 채우는 서로의 숨결 소리,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느껴지는 서로의 존재감, 그것이 바로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이유이자 세상 전부였습니다. 화연은 지아비의 잠든 얼굴을 한참이나 더 바라보다가 이 밤이 부디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평화롭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늘은 이가엾은 부부의 작은 행복마저 시샘했던 것일까요? 그들이 살던 고을에는 얼마 전 새로 부임한 최참판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인자한 군자인 척했으나 속으로는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만 혈안이 된 탐욕스럽고 음흉한 위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최참판은 봄날의 풍광을 즐기겠다며 수행원 몇몇을 거느리고 민정시차를 나왔다가 우연히 장터에서 나무를 팔고 있는 화연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람결에 살짝 드러난 화연의 눈부신 용모와 청초한 기품은 순간 최참판의 혼을 쏙 빼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최참판의 마음속에는 화연의 고운 자태를 차지하고 싶은 검은 욕망과 더불어 성준 도령이 몰락한 가문의 마지막 자손이며 가보로 전해 내려오는 반쪽 거울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떠올라 그의 음험한 계략은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반쪽 거울이 단순한 폐물이 아니라 나라의 중대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는 뜬 소문까지 그의 귀에 흘러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최참판은 밤낮으로 화연을 차지할 궁리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준 도령에게 해계망측한 영모제의 누명을 씌워 관하로 잡아들이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한밤중에 들이닥친 포졸들은 다짜고짜 성준 도령의 방문을 부수고 들어와 잠결에 놀라 어쩔 줄 모르는 그를 거칠게 끌어내려 했습니다. 성준 도령은 앞을 보지 못하는 몸으로 남아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건장한 포졸들의 상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화연이 눈물로 애원하며 포졸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지만 그들은 매정하게 화연을 밀치고 성준 도령을 짐짝처럼 끌고 나갔습니다. 부인, 부디 몸조심하시오. 그리고 보름달이 뜨는 밤, 뒷산 늙은 은행나무 아래를 필히 그곳에서 남은 반쪽을 찾으시오. 그것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오. 성준 도령은 끌려가는 와중에도 품속에서 다급히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화연에게 던지며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그가 늘 몸에 지니고 다니던 반쪽짜리 손거울이 들어 있었습니다. 화연이 채 그 의미를 묻기도 전에 성준 도령은 이미 포졸들에게 거칠게 이끌려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싸늘한 밤바람이 감도는 텅 빈 마당에 홀로 남겨진 화연은 지아비가 마지막 힘을 다해 던져준 싸늘한 거울 족각을 피 묻은 손으로 그러진 채 망연자실 주저앉아 통곡할 뿐이었습니다. 그 거울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대를 이어 물려준 소중한 유품이자 혼례식 날 풋풋한 새신랑이었던 성준 도령이 수줍은 미소와 함께 화연의 손에 쥐어주며 우리의 마음이 이 거울처럼 영원히 하나로 합쳐져 변치 않기를 바라오라고 속삭였던 두 사람의 애틋한 사랑과 언약이 담긴 정표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반쪽 거울은 화연에게 남겨진 유일한 희망이자 생사를 알 수 없는 지아비의 흔적을 찾을 마지막 실마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그 무렵 민씨성을 가진 젊은 선비 하나가 부푼 꿈을 안고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길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민선비는 대대로 청빈한 학자 집안의 후예로 성품이 대쪽처럼 강직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마음을 지녔으나 아직은 책으로만 세상을 배운 탓에 세상 물정에는 다소 어둡고 순진한 구석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등에 둘러맨 괴나리 보찜 속에는 홀어머니가 뜬 눈으로 밤을 새워가며 장만해준 약간의 노자와 함께 손때 묻은 경서 몇 권이 전부인 단출한 행장이었지요. 한양으로 향하는 길은 굽이굽이 멀고도 험했습니다. 며칠을 걸어 어느덧해 진역이 되어 민선비는 허름한 주막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고 이른 새벽 다시 길을 떠나려던 참이었습니다.
주머니 속에 든 노잣돈 300냥을 습관처럼 만지작거리며 오늘 하루 가야 할 길을 어림짐작하고 있는데 문득 길가 오래된 정자 아래에 웬 기이한 행색의 노인 하나가 지프로 만든 방석 위에 힘없이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노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누더기 같은 남루한 옷차림에 얼굴에는 깊은 골짜기처럼 주름이 가득했지만 유독 두 눈만은 밤하늘의 별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예사로운 인물은 아님을 짐작해 했습니다. 민선비가 별 생각 없이 그 곁을 지나치려 할 때 미동도 않던 기노인이 문득 고개를 천천히 들어 민선비를 빤히 쳐다보며 마른 입술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마른 잎사귀가 바람에 스치는 듯 낮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리도 젊고 기골이 장대한 선비께서는 어디로 이리 바삐 걸음을 재촉하시는고? 관록궁에 서기가 환하게 서려 있고 양이마가 둥글고 훤하니 필시 이번에 한양에서 치러지는 과거에 응시하여 높은 방에 이름을 올릴 상의로구먼. 다만 미간의 객지에서의 시름을 뜻하는 객수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으니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겠소이다. 부디 몸가짐을 조심히 하고 매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야. 민선비는 난생 처음 보는 노인이 마치 자신의 속마음이라도 훤히 꿰뚫어 보고 있는 듯 앞날의 길흉까지 점치는 것에 소름이 오싹 돋을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기노인이 마치 오랜 세월 민선비의 곁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기라도 한 것처럼 그의 출신과 집안 내력, 심지어 과거 몇 차례 낙방했던 쓰라린 경험은 물론이고 지금 괴나리 보찜 속 노자 주머니에 정확히 얼마의 돈이 들어있는지까지 소상히 알아맞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 놀랄 것까지야 있겠소이다. 이 보잘것없는 늙은이가 젊었을 적의 호기심으로 주역 나부랭이를 조금 뒤적여 본 덕분에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는 기색을 보고 앞날의 길흉화복을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을 뿐이요. 그나저나 젊은 선비, 내 그대에게 한 가지 간곡히 청할 것이 있소이다. 보다시피 이 늙은이는 사흘 밤낮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굶었더니 이제는 앉아있을 기력조차 다하여 당장이라도 길바닥에 쓰러져 숨이 넘어갈 지경이라오. 그러니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그대의 노잣돈에서 딱 300냥만 융통하여 주실 수 있겠소이다. 이 은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결코 잊지 않고 반드시 갚을 터이니 부디 이 늙은 목숨을 살려주는 셈치고 적선한다 생각해 주시오. 민선비는 기노인의 애처로운 하소연에 잠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300냥이라면 한양까지 가는 동안 아껴 써야 할 소중한 노잣돈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만약 이 돈을 노인에게 줘버린다면 당장 오늘 밤 잠잘 곳과 저녁 끼니조차 걱정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굶주려 죽어간다는 노인의 간절한 눈빛과 어딘지 모르게 범상치 않은 풍모에서 풍겨나오는 알 수 없는 위험에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민선비는 결국 큰 결심을 하고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노자 주머니를 통째로 털어 300냥을 기노인에게 건넸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사람 목숨 하나 살리는 것이야말로 선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 않은가. 정녕 길이 막히면 그때 가서 다른 방도를 찾아보면 될 일이다. 기노인은 민선비가 내민 돈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더니 얼굴에 화색이 돌며 껄껄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언제 굶주렸냐는 듯 힘찬 걸음으로 근처 주막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더니 주막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술과 밥을 푸짐하게 차려 대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름진 돼지머리 편육이며 쫄깃한 족발, 싱싱한 전어회, 온갖 산의 진미가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지고 달콤한 막걸리와 향긋한 약죽과 동이가 비워지기 무섭게 채워져 나왔습니다. 주막 안은 순식간에 떠들썩한 잔치판으로 변했고 사람들은 오랜만에 맛보는 풍족한 음식과 술에 취해 시름을 잇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민선비는 자신이 애써 모은 귀한 돈을 저렇게 한순간에 허투루 써버리는 기노인이 처음에는 야속하고 그 어리석음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차라리 저 돈으로 며칠을 더 요긴하게 버틸 수 있었을 터인데
저 영감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기행을 벌이는 것인가? 하고 속으로 못마땅하게 불평하며 쓰린 속을 달랠 길 없어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민선비가 주막을 나서려는데 실로 뜻밖의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어제 기노인으로부터 푸짐한 술과 음식을 얻어먹었던 남녀노소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동구 밖에까지 길게 줄을 서서 기노인에게 다가가 연신 허리를 굽신거리며 눈물까지 글썽이며 감사 인사를 올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어제 하루는 평생 잊지 못할 만큼 배불리 먹고 모든 시름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하늘에서 내려오신 활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르신 요즘같이 각박하고 힘든 세상살이의 어르신처럼 마음 따뜻한 분이 계셔서 아직은 살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시옵소서.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민선비는 어딘가 머리를 커다란 망치로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묘한 충격과 함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돈이란 그저 움켜쥐고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굶주리고 지친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기쁨과 위안을 주고 살아갈 작은 희망을 나누어 주는데 쓰일 수도 있다는 지극히 단순하지만 귀중한 이치를 아주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된 것이지요. 기노인은 그런 민선비의 복잡한 표정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 그를 향해 돌아보며 그저 알 수 없는 잔잔한 미소만을 지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한편 남편의 행방을 찾아 정처 없이 길을 헤매던 화연은 어느덧 해가 저물어 사방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깊은 산골 외딴 강가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강물은 거세게 흘러가고 있었고 강 건너편으로는 인가조차 보이지 않는 험한 산세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걷고 또 걸었던 화연은 이제 금방이라도 그 자리에 쓰러질 듯 온몸의 기력이 다 빠져나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이 짙게 깔린 숲속에서 최참판의 수하로 보이는 험상궂은 몰골의 산에 두 명이 시퍼런 칼을 번뜩이며 나타나 화연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내년이 감히 최참판 나으리의 귀한 손님을 뿌리치고 이 야심한 밤에 혼자 어디로 도망을 치려고 하는 것이냐?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순순히 우리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적어도 목숨만은 살려줄 수도 있을 것이니 사내들이 음흉하고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자 화연은 극심한 공포에 질려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등 뒤로는 차갑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강물이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절망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강물에 몸을 던져 깨끗하게 죽는 것이 저 더러운 놈들의 손에 욕을 보이는 것보다 100번 낫겠다고 생각한 순간 화연은 두 눈을 질끈 감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차디찬 강물 속으로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서방님 부디 다음 생에서는 이 몸 건강히 다시 만나못다. 한사랑 행복하게 싸늘한 강물이 순식간에 온몸을 휘감았고 화연은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허우적거렸지만 점점 의식이 흐려지며 깊고 어두운 물속으로 하염없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침 그 강가를 지나던 민선비와 기노인이 그 절체절명의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민선비는 눈앞에서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을 보고는 망설일 틈도 없이 급히 겉옷을 벗어 던지고 물속으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곁에 있던 기노인이 마치 쇠붙이처럼 단단한 손으로 그의 팔을 꽉 움켜잡으며 나직하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섣불리 나서지 말기게나. 저 여인은 지금 구해줄 필요가 없네. 아니, 어르신. 지금 무슨 해괴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옵니까? 저러다 저 아녀자가 물에 빠져 죽겠습니다. 어서 놓으십시오. 민선비가 당황하여 다급하게 외치며 기노인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내 말을 아직도 알아듣지 못했는가. 저 여인은 지금 자네가 천신만고 끝에 구한다 하더라도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다른 흉악한 사내의 손에 붙잡혀 더 큰 봉변을 당하고
욕보이게 될 팔자이니 공연히 자네의 깨끗한 몸에 더러운 업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야. 물에도 흐름이 있듯 사람의 운명에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이 있는 법이라네. 기노이는 여전히 강물을 유유히 내려다볼 뿐 조금도 태평스러운 표정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민선비는 순간 극심한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눈앞에서는 한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데 팔자니 운명이니 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늘어놓는 기노이니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뻔히 알면서도 모른 채 외면할 만큼 그의 마음이 비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잠시 동안 깊은 갈등에 휩싸여 망설이던 민선비는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생각에 기노인의 만류를 단호히 뿌리치고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차가운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화연을 붙들어 무트로 끌어올렸습니다. 무트로 간신히 끌어올려진 화연은 이미 정신을 완전히 잃은 채 싸늘하게 식어가는 몸으로 가쁜 숨만 간신히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민선비가 다급하게 화연의 등을 세게 두드려 기도로 넘어간 물을 토하게 하자 한참 만에야 화연은 콜록거리는 기침과 함께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가물거리는 의식 속에서 화연은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 민선비임을 어렴풋이 알아보았습니다. 물에 젖어 덜덜 떨리는 몸으로 간신히 몸을 일으킨 화연은 민선비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는 곁에 아무렇지도 않게 서 있는 기노인에게 다가가 더욱 간절한 눈빛으로 매달리듯 물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아까 제가 오늘 밤 험한 일을 당할 팔자라고 하셨는데 실로 신통력이 아니시면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사옵니까? 부디 가엾은 이 목숨을 한 번 더 살려주신다 생각하시고 그 험한 운명을 피할 수 있는 방도를 조금이나마 일러주시면 그 은혜는 죽어서도 결초보은하겠나이다. 기노인은 물에 젖은 생쥐꼴이 된 화연을 위아래로 잠시 굽어보다가 긴 한숨과 함께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메마르고 무심했지만 그 안에는 어딘지 모를 연민의 빛이 스며 있는 듯 했습니다. 정해진 운명의 물줄기를 바꾼다는 것이 어찌 그리 쉬운 일이겠는가. 허나 사람의 간절한 마음과 지혜가 하늘에 닿으면 때로는 물길의 방향을 바꾸듯 그 흐름을 조금이나마 틀 수도 있는 법이지. 오늘 밤 그대가 마지막으로 입고 있던 비단 치마가 혹 핏빛처럼 붉은색이었던가?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치마를 곱게 다시 차려입고 혹여 이 야심한 밤중에 그대의 처소를 찾아오는 사내가 있거든 마치 오래전부터 은밀히 정을 통하던 정부를 대하듯 조금도 망설임 없이 모질고 매몰차게 꾸짖어 내치시오. 그리고 그대가 머무는 방문 앞에는 푸른 솔가지를 한 아름 꺾어 아무도 모르게 단단히 걸어두면 밤의 사악한 애군이 감히 그 문턱을 함부로 넘어서지는 못할 것이요. 화연은 기노인의 알쏭달쏭하고도 기이한 말을 듣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지금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심정이었기에 그의 말대로 한번 해보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민선비는 화연을 인근에 비어있는 낡은 오두막으로 안내해 주었고 화연은 그곳에서 물에 젖어 축축한 몸을 모닥불에 말리고 기노인이 시킨 대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과연 깊은 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한밤중이 되자 최참판이 보낸 수하인 듯한 험상궂은 몰골의 사내가 살금살금 고양이 걸음으로 다가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오두막 안으로 소리 없이 숨어들었습니다. 화연은 심장이 터질 듯 두려웠지만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마치 그 사내가 자신의 눈먼 서방을 배신하고 밤마다 몰래 만나는 정부라도 되는 양 일부러 더욱 교태롭고 앙칼진 목소리로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누구신가? 이 어둑한 야밤의 남정네 이목도 두렵지 않으신게요? 행여 우리 집 그 사람이 이 사실을 알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이리도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시는 것이요. 내 오늘 밤 그대의 무례함을 마지막으로 용서할 터이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내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을 것이요. 어서 썩 물러가시오. 화연의 뜻밖의 당돌하고 서슬퍼런 호통에
어둠 속에서 다가오던 사내는 어안이 벙벙해져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아녀자인데 마치 자신과 오랫동안 깊은 관계라도 맺어온 듯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 이상하기도 하고 혹시 자신이 최참판의 명을 잘못 이해하여 엉뚱한 사람을 찾아온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여 한참을 머뭇거리다 결국에는 찝찝하고 불쾌한 표정으로 욕설을 중얼거리며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자객들이 마치 그림자처럼 오두막 주변을 맴돌았으나 문지방 위에 높다랗게 걸린 푸르고 싱싱한 솔가지를 보고는 서로 알 수 없는 눈빛으로 수군거리더니 이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발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시절 민간에서는 푸른 소나무 가지는 상가에 걸어 부정한 것을 막거나 혹은 마을에 역병과 같은 무서운 질병이 돌 때 귀신의 출입을 막는다는 깊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하자 화연은 밤새 겪었던 아슬아슬한 위기들을 떠올리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자신을 지켜준 민선비와 어디선가 홀연히 다시 나타난 기노인에게 다가가 땅바닥에 엎드려 눈물로써 다시 한번 깊이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민선비는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실로 기묘하고도 믿기 힘든 일들과 위기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한 화연의 남다른 지혜와 담력에 그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기노인은 그런 민선비의 어깨를 가볍게 툭 치며 인연의 실이란 것이 본디 이리도 얽히고 설켜 질긴 것이니 어리석은 인간의 힘으로 함부로 끊으려 들지 말고 그저 자연스러운 물길의 흐름에 고요히 몸을 맡겨보는 것도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도가 될 수 있을 것이네. 라는 더욱더 알 수 없는 현묘한 말을 남기고는 또다시 홀연히 아침 안개 속으로 조용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민선비는 화연의 딱하고도 기구한 사정을 차마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과 더불어 알 수 없는 운명의 힘에 이끌리듯 그녀의 눈먼 남편인 성준 도령을 찾는 험난한 길에 동행하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나 며칠 만에 어느 산 중턱에 자리한 제법 규모가 큰 주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막의 여주인으로 보이는 향매라는 중년의 여인은 마치 잘 익은 복숭아처럼 농염한 교태가 넘실거리고 화려한 비단옷에 값비싼 놀이개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어 한눈에도 보통 내기가 아님을 짐작해 했습니다. 그녀는 낯선 행색의 화연과 민선비를 보자마자 마치 열흘 길을 떠났던 귀한 자식이라도 만난 듯 과장되게 반색하며 그들을 주막 안가장 따뜻한 아랫목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반달처럼 곱게 휘어지는 향매의 입술과 달리 그녀의 반들거리는 눈빛 속에는 어딘지 모를 차가운 음흉함과 이익을 따지는 계산적인 속내가 교활한 살처럼 숨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최참판과 은밀히 내통하며 그의 온갖 더러운 뒤치다거리를 도맡아 해주고 있었고 이번에도 최참판으로부터 화연을 잡아넘기면 큰 상을 내리겠다는 밀지를 받고 호시탐탐 그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주막은 오가는 길손들로 북적였지만 향매는 유독 화연과 민선비에게만 신경을 쓰는 듯 했습니다. 일부러 민선비에게는 아이고 선비님 마침 뒷산 사냥꾼이 멧돼지를 한 마리 잡아왔는데 그 쓸개가 아주 영약이라 하더이다. 제가 값을 후하게 쳐드릴 터이니 저를 대신하여 그 쓸개를 좀 구해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다녀오셔야 할 텐데요. 라며 일부러 멀고 험한 심부름을 보내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화연에게 다가가 마치 친자매라도 되는 양 다정하고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애기씨 이렇게 고운 얼굴로 어찌 그리 험한 산길을 다니시는 게요. 먼 길 오시느라 몸도 마음도 여간 고단하지 않으셨을 터. 마침 제가 특별히 아껴두었던 향유가 있는데 이것을 온몸에 곱게 바르고 뒷방에 마련해둔 뜨끈한 약숙물에 몸을 푹 담그시면 그간의 피로가 봄눈 녹듯이 스르르 사라지고 옥설 같은 피부는 더욱 뽀얗게 빛날 것이옵니다. 그 방은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가장 후미진 곳에 있으니
아무 걱정 마시고 인연에 보잘것없는 성의를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어요. 향매가 화연의 코앞에 내민 자그마한 청자 도자기 병에서는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기이하면서도 달콤한 향기가 풍겨 나왔습니다. 그 향기는 맡는 순간 정신이 아찔해지면서 온몸이 나른하게 풀리는 듯한 묘한 기운을 담고 있었습니다. 화연은 순간적으로 불길한 예감과 함께 망설였지만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노숙하다시피 한 터라 몸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와 쌓일 대로 쌓인 노독 때문에 향매의 달콤한 호의를 차마 매몰차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향매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콧잔등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 화연을 주막 가장 뒤편 후미지고 외진 별채의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방 안에는 과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다란 나무 목욕통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고 물 위에는 갖가지 약재와 함께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꽃잎들이 동동 떠 있었습니다. 화연이 잠시 넋을 잃고 그 황홀한 광경을 바라보는 사이 향매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올 테니 부디 편안히 즐기시옵소서. 애기씨라는 말을 남기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흘리며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화연은 주저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저 여인의 순수한 호의일까? 아니면 또 다른 검은 덫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하지만 이미 지칠 대로 지친 몸은 따뜻한 물의 유혹을 이기기 어려웠습니다. 화연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의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속살이 드러나자 싸늘한 밤 공기가 오소소 소름을 돋게 했습니다. 향매가 주고 간 향유병을 열어 그 끈적하고 농밀한 액체를 손바닥에 조금 따라 온몸에 부드럽게 펴 바르려던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품속 깊숙한 곳에 고이 간직하고 있던 지아비 성준 도령의 마지막 흔적이나 다름없는 반쪽 거울 촉각이 갑자기 손바닥을 뜨겁게 데일듯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화연은 너무나도 뜨거운 열기에 깜짝 놀라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거울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닥에 떨어진 거울 조각의 표면에서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희미한 푸른빛이 아지랑이처럼 몽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신비롭고도 영험한 기운이었습니다. 그 순간 화연의 뇌리에는 오래전 시어머니로부터 이 거울을 처음 물려받을 때 들었던 말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얘야, 이 거울은 단순한 거울이 아니라 우리 가문의 오랜 수호신과 같은 신물이다. 훗날 내게 큰 위험이 닥치거나 혹은 가문의 길흉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때면 이 거울이 스스로 빛을 내어 미리 알려줄 것이니 부디 몸에서 한시도 떼어놓지 말고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 화연은 그제야 향매에 지나치게 과장된 친절과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묘한 향기가 자신을 노린 침이라고도 교활한 함정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않고 저 향유를 온몸에 바르고 뜨거운 목욕물에 몸을 담갔더라면 아마도 정신을 완전히 잃고 저들의 손에 넘어가 무슨 험하고 끔찍한 일을 당했을지 모를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화연이 공포와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 벼랑간 창밖 어둠 속에서 마치 천둥 소리처럼 익숙하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가 나지막이 들려왔습니다. 허, 저 딱하고도 어리석은 것들.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남의 도움만을 바라는 자에게 진정한 구원이란 결코 있을 수 없거늘 저 철없는 젊은 선비는 아직도 그 단순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단 말인가? 기노인이었습니다. 어느새 또다시 신기루처럼 돌아와 있었는지 기노인은 창밖에서 안으로 뛰어들려 하는 민선비의 앞을 가로막고 무언가를 간곡히 타이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민선비는 안에서 들려오는 화연의 다급한 비명소리에 몹시 걱정이 되어 당장이라도 문을 부수고 뛰어들려 했으나 기노인의 엄숙한 만류에 어쩔 수 없이 발만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젊은 선비여, 그대의 의협심과 용기는 가상하나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네. 저 방 안의 여인은 그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인하고
지혜로운 심성을 지녔으니 그대 없이도 능히 스스로의 힘으로 저 위기를 헤쳐나갈 지혜와 용기를 발휘할 것이네. 그저 굳건히 믿고 잠잠히 기다려주는 것이 지금 그대가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크고도 진실된 도움이니 공연히 섣불리 나서서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는 어리석은 행동은 삼가하게나. 기노인의 그 말을 어렴풋이나마 엿들은 화연은 혼란스러웠던 마음을 다잡고 깊은 숨을 골랐습니다. 그렇다. 언제까지고 남의 도움만을 바랄 수는 없는 일이다. 이 위기는 반드시 내 자신의 힘으로 극복해야만 한다. 화연은 옆에 놓여 있던 술이 반쯤 남은 큼지막한 질그릇 술병을 두 손으로 번쩍 집어들고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방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어두컴컴한 마당에는 과연 민선비를 다른 곳으로 유인했던 향매의 수하인 듯한 눈빛이 불량하고 인상이 험악한 사내 두 명이 음흉하고도 추악한 미소를 입가에 매달고 침을 꼴깍 삼키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연은 그들의 더러운 시선에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앞으로 한 걸음 나서며 사내들을 향해 호랑이처럼 매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내 이 더럽고 추악한 놈들. 감히 하늘 아래 가장 깨끗해야 할 여인의 몸을 탐내어 이따위 비열하고 졸렬한 계략을 꾸미다니. 너희들의 그 시커멓고 더러운 속셈은 이미 내 다 알고 있다. 썩 내 눈앞에서 사라져 물러가지 않으면 내 손에 들린 이 술병으로 내 놈들의 그 더러운 머리통을 모조리 깨부수고 당장 관하로 달려가 너희들의 추악한 죄상을 낱낱이 고하겠다. 어서 썩 꺼지란 말이다. 화연의 예상치 못한 당찬 기세와 서리발처럼 차가운 분노에 오히려 두 사내는 잔뜩 겁을 먹고 당황하여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주춤거렸습니다. 바로 그 절묘한 틈을 타 때를 기다리고 있던 민선비가 바람처럼 달려와 화연의 앞을 가로막아 서며 우렁찬 목소리로 사내들을 꾸짖었습니다. 내 이놈들. 대명천지에 어찌하여 선량한 아녀자를 겁박하고 해하려 드는 것이냐. 너희들의 죄는 이미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바라. 지금 당장 무릎을 꿇고 사죄하지 않으면 내 손에 들린 이 육모방망이가 너희들의 죄를 엄히 물을 것이다. 결국 두 사내는 모든 일이 자신들의 뜻대로 틀어졌음을 알고는 분에 못 이겨 온갖 쌍욕을 퍼부으며 허둥지둥 어둠 속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화연과 민선비는 더 이상 그 위험천만한 주막에 단 하룻밤도 더 머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서둘러 보찜을 챙겨 길을 떠났습니다. 기노인은 또다시 한마디 말도 없이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지만 그의 알쏭달쏭하면서도 깊은 지혜가 담긴 가르침은 두 사람의 마음속에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또렷하게 새겨져 그들의 앞길을 은은히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밤낮 없이 걷고 또 걸어 마침내 화연은 지아비 성준 도령이 마지막으로 일러주었던 마을 뒷산의 수백 년 묵은 거대한 은행나무 아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달빛이 교교하게 부서져 내리는 깊은 밤. 화연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호미로 은행나무 아래의 부드러운 흙을 조심스럽게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깊이 팠을까? 마침내 호미 끝에 딱딱한 나무 상자 하나가 둔탁하게 걸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화연은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상자를 파내어 흙을 털어내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과 정확히 반대쪽 모양의 반쪽 거울 조각과 함께 오랜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빛이 바랜 혈서 한 장이 고이 접힌 채 들어 있었습니다. 화연은 떨리는 손으로 혈서를 펼쳐 달빛에 비추어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믿기 힘든 성준 도령 가문의 오랜 비밀이 피눈물처럼 절절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준 도령의 가문은 대대로 임금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왕실의 가장 은밀하고도 중대한 비밀들을 수호하는 임무를 맡아온 충신 중의 충신 가문이었으며 두 조각으로 나뉘어 전해 내려오던 거울은 단순한 사랑의 정표나 값비싼 폐물이 아니라 오래전 나라를 뒤엎고 반역을 꾀하다 실패한 역도의 잔당들이 아직도 혈안이 되어 찾고 있는 진짜 국세에 숨겨진 위치를 가리키는 실로 나라의 운명이 걸린
너무나도 중대한 암호지도였던 것입니다. 최참판은 이 엄청난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눈치채고 국세를 자신의 손에 넣어 조선 팔도 최고의 권력을 차지하려는 허황되고도 위험한 야욕을 품고 성준 도령을 공격하여 거울을 빼앗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된 화연은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극심한 충격과 함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 이 보잘것없는 거울 족각은 단순히 자신과 지아비의 목숨뿐만 아니라 이 나라 조선의 안위까지 송두리째 걸려있는 너무나도 무겁고도 두려운 물건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등 뒤의 어둠 속에서 마치 저승사자의 목소리처럼 음산하고도 차가운 최참판의 목소리가 비웃음과 함께 들려왔습니다. 혹, 드디어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는가 보구나. 제법 영리하고 쓸모있는 여인 같으니라고. 내년에 그 잘난 지아비는 지금 이 최아무개의 손안에 아주 곱게 모셔져 있다. 그놈의 가녀린 목숨을 살리고 싶거든 당장 그 거울을 순순히 가지고 날이 밝는 대로 관아 뜨락으로 곱게 찾아오도록 하여라. 만약 조금이라도 허튼 수작을 부리거나 시간을 지체했다가는 내년에 그 애틋한 지아비의 가녀린 목숨은 그걸로 아주 깔끔하게 끝장이 날 줄 알아라. 하하. 최참판은 뱀처럼 교활하게도 이미 화연의 뒤를 은밀히 밟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으며 화연의 귓가를 사정없이 후벼 팠습니다. 민선비는 지난 며칠 동안 화연과 함께 온갖 기이하고도 험난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자신이 그동안 책으로만 배웠던 성현의 가르침과 냉혹하고도 비정한 현실 세계가 얼마나 크게 다른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힘있는 자들의 탐욕과 폭력에 의해 고통받고 신음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면서 더 이상 정의를 외면하고 방관자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뜨겁고도 강렬한 분노와 결심이 화산처럼 그의 젊은 가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또다시 신기루처럼 홀연히 나타난 기노인이 민선비의 어깨를 가볍게 툭 치며 낮고도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허허. 이제야 비로소 젊은 선비의 두 눈에 총기와 함께 세상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안목이 돌아오는구먼. 책상머리에 편히 앉아 죽은 글자만으로 천하의 흥망성쇠를 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진정한 배움과 깨달음이란 이렇듯 직접 거친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 두 발로 부지런히 뛰고 온몸으로 처절하게 부딪히며 피땀으로 얻는 것이니라. 그대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 훨씬 더 멀고도 험난할 것이니 부디 오늘의 이 뜨거운 초심을 잃지 말고 늘 백성의 편에 서는 올곧은 관리의 길을 걷도록 힘쓰게나. 기노이는 그 말을 마치고는 품속에서 자그마한 박달나무 호리병 하나를 꺼내 민선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그대가 겪게 될 가장 위급하고도 절박한 순간에 그대를 돕고 목숨을 구해줄 신기한 물건이니 부디 함부로 경솔하게 쓰지 말고 가장 필요하고도 절박한 마지막 순간에만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게. 다음날 동이 트자마자 화연과 민선비는 마치 사지로 향하는 병사처럼 비장하고도 굳건한 각오를 다지며 최참판의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의 넓은 마당에는 이미 성준 도령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기둥에 단단히 결박되어 있었고 최참판은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 의기양양하고 거만한 표정으로 높은 의자에 앉아 그들을 차갑게 맞이했습니다. 왔는가. 그래. 내가 찾던 물건은 빠짐없이 잘 가져왔겠지? 최참판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탐욕과 잔인한 조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화연이 말없이 품속에서 두 조각의 반쪽 거울을 꺼내 보이자 최참판의 두 눈은 마치 굶주린 이리의 눈처럼 탐욕스러운 광채로 번뜩였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거울을 성급하게 빼앗으려 자신의 더러운 손을 뻗는 바로 그 순간 민선비가 쏜살같이 그의 앞을 가로막아 서며 하늘이 떠나갈 듯한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이 추악하고도 더러운 놈 최참판. 내 놈의 하늘을 속이고 백성을 기만한 죄악은
이미 온 천하에까지 널리 알려져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다. 어찌하여 백성의 고통을 돌봐야 할 부모와 같은 자리에 앉아 오히려 사사로운 이익과 욕심에 눈이 멀어 감히 나라의 근본과 기강을 송두리째 뒤흔들려 하는 것이냐. 내 놈의 죄는 실로 만번 죽어 마땅하다. 최참판은 민선비의 서리빨 같은 호통과 당당한 기계, 잠시 당황하는 듯 했으나 이내 코웃음을 치며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수십 명의 관졸들에게 눈짓하여 그들을 모조리 잡아들이라 날카롭게 명했습니다. 관졸들이 허리춤에서 시퍼런 칼을 일제히 빼어들고 함성을 지르며 달려드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절체절명의 순간 민선비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기노인이 마지막으로 건네주었던 박달나무 호리병의 작은 마개를 재빨리 열었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게도 호리병의 좁은 입구에서 5가지 영롱한 색깔의 신비로운 연기가 마치 살아있는 용처럼 피어오르며 순식간에 관아 마당 전체를 자욱하게 뒤덮었고 잠시 후 짙은 연기가 서서히 거치자 어디선가 갑자기 수십 명의 위풍당당하고 용맹무쌍한 정예 관군들이 번개처럼 나타나 눈 깜짝할 사이에 최참판의 오합지졸 관졸들을 모조리 제압하고 포박해 버렸습니다. 사실 기노이는 평범한 떠돌이 늙은이가 아니라 임금의 특별한 밀명을 받고 은밀히 전국을 암행하며 탐관 오리들의 비리를 적발하고 억울한 백성들의 사정을 살피던 정의품 암행어사였던 것입니다. 그는 민선비의 곱고 바른 사람됨과 불의를 참지 못하는 정의감을 시험하고 또한 최참판의 추악한 악행과 음모를 낱낱이 파헤쳐 그 뿌리까지 뽑아내기 위해 일부러 남루하고 기이한 행색으로 변장하여 그들에게 접근했던 것이지요. 혹은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였던 바로 그 순간 민선비 자신이 품속 깊이 숨겨왔던 암행어사의 상징인 마패를 높이 치켜들고 천지를 진동시키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역적 최참판과 그 일당은 모두 무릎을 꿇고 어명을 받들라. 결국 최참판과 그의 충실한 수하였던 주모 향매를 비롯한 모든 악당들은 모조리 쇠사슬에 묶여 한양으로 압송되어 국법에 따라 차명이라는 가장 엄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조각으로 나뉘어 온갖 풍파를 겪었던 신비한 거울은 마침내 하나로 온전히 합쳐져 나라의 중대한 비밀을 안전하게 지키고 훗날의 위기를 예방하는 데 귀중하게 쓰이게 되었으며 성준 도령은 극적으로 사랑하는 아내 화연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민선비는 이번에 겪은 일련의 파란만장한 사건들을 통해 진정한 목민관의 자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억압받고 고통받는 힘없는 백성들을 위해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가슴 깊이 절절하게 깨닫고 훗날 조선 팔도에서 가장 청렴하고 지혜로우며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는 위대한 관리로 길이길이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깨끗하게 마무리되자 기노인, 아니 암행어사는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가기 마련이니 그대들은 각자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과 본분을 묵묵히 다하며 살아가도록 하시오. 라는 마지막 가르침을 남기고는 또다시 호련히 바람처럼 다음 행선지를 향해 떠나갔습니다. 모든 쓰라린 시련과 고통의 시간들이 폭풍처럼 지나가고 화연과 성준 도령은 서로의 손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단단히 잡고 정든 고향 산골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에 극심했던 마음고생과 하늘에까지 닿았던 간절한 기도, 그리고 하나로 합쳐진 신비한 거울의 영험한 기운 덕분이었을까요? 성준 도령의 두 눈은 기적처럼 아주 희미하게 남아 사물의 형체와 빛을 어렴풋이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칠흑같이 캄캄하기만 하던 그의 세상에 마침내 새벽의 여명처럼 가느다란 희망의 빗줄기가 따스하게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따스한 체온과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익숙한 사랑의 향기에 의지하며 떠오르는 찬란한 새벽빛 아래 앞으로 함께 맞이할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변치 않을 깊고도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엄숙히 맹세했습니다. 그들의 지순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향기로워져 오랜 세월이 흐른 뒤까지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회자되며 전해져 내려오는 감동적이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았다고 합니다.